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앞자리도 바뀌고 하니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며 갑갑했던 결혼 생활이 떠오르곤 하네요. 다 잊었다 싶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제는 정말 털어내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서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교환하여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모임이었죠. 남편 역시 그 모임에 나오는 남자 중 한 명이었고 늘 웃는 얼굴에 대화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라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남편 역시 저를 좋게 보고 있었는지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의 승낙으로 저흰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하는 내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함, 배려심 깊은 모습,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제 뜻을 존중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가장 좋았어요. 저흰 그 흔한 감정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순탄한 결혼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당시 남편과 전 간소하게 하고 싶었는데 둘 다 외동이라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께서 바라는 게 많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께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며 다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좀 걸렸던 것이 있다면 시모의 말투였는데요. 좀 강압적이라고 해야 할까? 명령조가 입에 붙었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그런 말투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강압이 저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투가 그런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큰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배려가 넘치고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 자체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의견이 없는 사람과 산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적금 만기된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투자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시 적금으로 묶어뒀으면 좋겠어? 그게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글쎄, 나도 고민스러워서 당신한테 물은 건데 일단 이건 좀 더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님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모시면 더 좋아하시겠지? 아닌가?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따로 있는 건가? 당신 어머님한테 따로 뭐 들은 말 같은 거 없어? 뭔가 드시고 싶다든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이야. 엄마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으면 외식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은가? 나도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당신 편한 대로 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기계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은 대답만 하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같은 말만 답하던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차 고장나서 수리 맡겼거든? 그런데 며칠 걸린다네. 아, 그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혹시 사고 나서 고장난 거야? 어디 다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출퇴근할 때 있잖아. 버스 타야 할까, 택시 타야 할까? 아, 지하철도 있지? 뭐 타고 가는 게 좋을까? 뭐? 그것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게 고민스러워서 난 정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 뭘 그렇게 고민해. 최단 경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로 타고 가. 그러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그래, 알겠어.
이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한 사람이 걱정도 많다, 이런 식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양말을 보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원래 신던 양말들이 오래되어 새로 주문해서 넣어뒀던 터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하는 마음에 남편의 옆으로 갔어요. 머리까지 잡아뜯으며 고민하는 남편은 제가 다가가 말을 거니 너무나도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오더군요. 왜 그러고 있어?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야지. 그게 양말을 어떤 걸 신어야 할지 모르겠네. 검은색을 신을까? 아니다. 회색이 낫겠지? 아닌가? 흰색을 신어야 하나? 이쯤 되니 짜증을 넘어 화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신발 신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양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도 심각한 얼굴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니 패션 양말 골라 신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신어 여보. 아무거나 신기엔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가 좀 골라주면 안 돼? 여보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내가 골라줘야 해? 그냥 손 집히는 대로 신으면 되잖아. 양말통에 양말이 무슨 무지개 색깔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편하라고 3가지 색깔만 넣어뒀잖아. 제발 그냥 딱 보이는 거 신어. 응? 그게 난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럼 이때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어? 장가 오기 전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는데? 엄마가 다 골라줬지, 장가 오기 전엔. 엄마가 그날 입을 옷이랑 양말까지 다 챙겨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엄마는 하나부터 10까지 알아서 다 해줬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뭐? 지금 양말 안 골라주는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것까진 아닌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줄 땐 편했는데. 엄마한테 골라달라고 하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러면서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거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런 상황을 시모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양말을 골라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검은색, 회색, 흰색에서 고를 게 뭐 있다고 고르나요? 그것도 그렇게 진지하게요. 거기에다가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득달같이 영통까지 걸어 물어보는 남편이나 그걸 또 자연스럽게 골라주고 있는 시모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황당함에 얼이 빠진 사이 전화를 끊은 남편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웃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보,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알아? 7시 조금 넘었어.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꼭 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은 골라주지도 않고 짜증만 냈잖아. 나도 당신한테 묻는 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묻겠다는 말이야?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말대로 해서 편했고 손해본 적도 없었어. 새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난 여보가 새삼 대단해. 당신이 마마보이야?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한테 다 묻고 살겠다는 거야? 그것도 결혼까지 한 사람이.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알고는 있어? 마마보이라니.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난 그저 고민하느라 흘려보내는 시간도 아깝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싫을 뿐이야. 엄마한테 묻기만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든 다 좋아지는데 그게 왜 마마보이야? 이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앞으론 당신 대신 엄마한테 물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사실 내가 엄마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당신이 더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하여튼 나 출근해. 저녁에 봐. 이렇게 말한 남편은 시모와 5분의 통화로 결정된 검은색 양말을 신고 출근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지독한 결정장애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심각한 마마보이라는 것을요. 한번 영상통화에 포문을 연 남편은 틈만 나면 시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저 양말이나 옷을 골라달라는 전화들이었으면 제가 이곳에 사연까지 쓸 일은 없었겠죠.
아니, 애초에 이혼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저와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까지 의견을 묻는다는 명목하에 다 알리기 시작하더군요. 친정 아빠의 생신이라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사위가 가도 괜찮냐고 묻지를 않나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하며 식사는 하고 올지 답례품을 챙겨올지도 묻더군요. 어떤 날은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로 고민하길래 답답해서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글쎄 그것도 시모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난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거든? 그런데 집사람은 된장찌개를 끓였지 뭐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그럴 땐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고 새로 끓여달라고 하면 돼.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들었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다시 끓여줘.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 뚝배기로 남편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서서히 자신의 문제를 넘어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도 시모에게 묻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저와 남편은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일이 그렇게 되니 전 당연히 시모의 미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처음엔 남편을 통해 저에게 말을 전하던 시모는 어느 순간부턴 남편과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훈수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너 요즘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한다면서?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너무 커도 좋지 않은 법이다. 나 봐라, 얼마나 내조를 잘하니? 날 보고 좀 배우렴. 그리고 앞전에 우리 아들 입고 왔던 옷은 영 별로더라. 그거 버리고 베이지 계열 옷 사다 입혀. 우리 아들은 그런 색 입히는 게 잘 받아. 알겠니? 이런 식으로요. 저에게 할 말을 어디 메모라도 해놨다가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다다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주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상황인데 참고 있던 저의 인내심을 뚝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전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엔 남편은 없었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어머님이 있더라고요. 전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뿐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라도 부부의 공간엔 함부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요. 왜 막장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생각 없는 남편놈들. 저런 생각 없는 놈들은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평생 살아야 한다고 욕을 했었는데 그 욕 얻어먹어 마땅한 인간이 제 남편이었더라고요. 제 생각이 이러했기에 그 순간 시모의 행동은 절대 용납도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제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저와는 달리 아주 평온한 얼굴로 주인인 양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왔니?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오늘 전화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쫄쫄 굶게 생겼다고 하길래 왔단다. 오랜만에 너도 보고 싶기도 하고 음식도 할 겸 해서 말이야. 쫄쫄 굶기는 개뿔. 저요 요리 학원도 다녔었고 친정엄마에게 웬만한 건 다 배워와서 음식 꽤 하는 편이었어요. 거기에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냉장고를 비우는 일도 없었고요. 그날도 전날 밤에 미리 재워둔 갈비부터 해서 밑반찬 3가지, 묵국까지 한 끼는 제대로 먹고도 남을 음식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은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은가 하는 생각도 슬슬 올라오며 저의 화는 더욱 솟구치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 리는 없을 테니까요. 냉장고에 오늘 먹을 거리 다 만들어뒀는데 그이가 못 봤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봤는데 우리 아들이 먹을 만한 게 없더라.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싫어해.
너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와서 옆에서 좀 보고 배워.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제가 미리 재워둔 갈비를 개눈 감추듯 먹고 그 양념에 밥까지 말아먹은 사람인데 그런 걸 싫어한다뇨. 그리 잘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보다가 손수 재워둔 것이었는데요. 그냥 시모가 오고 싶어 안달이나 아들 핑계를 대고 와서 주방을 점령한 것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일단 옷은 갈아입어야 했기에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해도 흥분을 한 채 어른에게 제 뜻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전 주방으로 향했고 여전히 바쁜 시모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저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응? 부탁? 말해보렴. 앞으론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일찍 마치고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좀 그래요, 어머님. 부부 공간이기도 하고 집안 꼴이 엉망일 수도 있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그저 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들고 있던 국자까지 바닥에 내팽개치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내가 너 좋게 좋게 대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구나.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하니?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이 집 살 때 어머님 아들 돈만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제 돈도 반틈 들어갔으니 엄연히 따지면 저희 부부집이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그까짓 알량한 몇 푼 보탰으니 네 집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보고 앞으로는 발길도 하지 말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게야? 아니요. 아예 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언제든 와도 상관없는데 연락은 주고 오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주인도 없는데 들어와서 이러고 계시는 거 제 입장에선 좀 곤란해요. 기분도 사실 좋진 않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다 됐고 그래서 얼마 보탰니? 이 집 사는데 네가 보탠 돈이 얼마야? 그건 왜 물어보세요? 내가 그 돈 줄 테니 그 돈 받고 내가 앞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집에 들어오든 배를 누르고 들어오든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네 집? 부부집이라고?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정말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더는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저는 그때부턴 참지 않고 시모에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진 없고요. 제가 남편이 보탠 돈 돌려줄 테니 앞으론 이 집에 발길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좋을 것 같네요. 시모 입장에선 제 말이 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좋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좋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참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살면서 계속 이 문제로 크고 작은 언쟁이 오갈 것이 분명했기에 좀 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이런 상황은 예상도 하지 못했는지 표정이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턴 마구잡이 폭언이 시작되더라고요. 이 미친 것이 뭐야? 뚫린 입으로 한다는 말이 뭐? 발길도 하지 말아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인연이 시댁 무서운지 모르고 말짓거리지?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내가 너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 확 뜯어 고쳐주마. 꿇어. 얼른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어. 얼른.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해서 무릎까지 꿇어야 하나요? 전 절대 무릎 꿇을 생각도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 생각도 없어요. 아니, 애초에 잘못은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요즘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요, 사위 불편할까 싶어서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친정으로 부를 때도 사위 일정 2번, 3번씩 물어보시고, 컨디션 체크까지 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욕하면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냐고요. 기어코 저의 입에선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와버렸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사연엔 차마 쓰지 못할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각종 동물의 새끼들이 난무하고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치기까지 하는데 차마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화가 시작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 중이던 휴대전화를 버젓이 시모의 얼굴에 내밀었어요. 그러니 또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물어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설마 녹음하니? 네, 다 녹음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거 확보하고 있어요. 사실 증거용으로 녹음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에게 네가 오늘 나에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들려주려고 녹음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저도 미처 알지 못했네요. 하여튼 시모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이때부턴 말은 하지 않았고 말 대신 눈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음식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챙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 먹이려고 한 음식 네 입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으니 다 챙겨가서 내 아들 먹이마. 그리고 이 한약은 너 임신 잘 되라고 비싼 돈 주고 지어온 한약인데 네 말대로 혹시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것도 가지고 가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연락은 꼭 하고 오시고 빈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못된 년 같으니라고 오라고 부탁을 해도 앞으로는 올 일 없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렴. 내 기필코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마지막까지 대화를 욕으로 마무리한 시모는 현관으로 향했고 그 순간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시모는 남편을 지나쳐 나가버렸고 남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집으로 들어오려던 발걸음을 돌려 그대로 시모를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기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저 코웃음만 나더군요. 전 이때부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랑? 물론 남편을 사랑하긴 했었죠. 그러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 그때껏 모진 수모도 참아왔던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랑이란 감정도 많은 실망들로 인해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저딴 인격의 시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잘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제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일주일이 지났고 그렇게 가버린 남편은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야 저 역시 머리가 복잡했기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이 3일이 되고 4일이 되더니 기어코 일주일 찍고 나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끝을 내더라도 얼굴을 보고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니 어떤 젊은 여자가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눈으로 봐도 처음 보는 여자인데 자연스럽게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누구인지 떠올리는 것도 잠시 제대로 닫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현관문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아 인기척을 내며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와서 딱 박히는 순간 전 모든 행동을 멈추고 시모와 젊은 여자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거 참 다행이네요. 네, 병원에서 자궁도 건강하고 다른 문제점도 없다고 했어요. 결과지는 여기 있어요. 좋네요. 아유, 한 번에 임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나이도 있고 아들도 그렇고
빨리 손주가 보고 싶거든요. 오죽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는지 대리모를 들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잘난 아들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저에게 이혼 사유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호락호락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손주는 빨리 보고 싶은데 제 피가 섞인 손주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가 이 미친 짓을 꾸민 것이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에 남편의 뜻은 어땠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인간은 엄마 말이라면 똥이라도 처먹을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아,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이 한약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임신 잘 되는 약이에요. 이왕 일 치르기로 한 거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요? 네, 들어오던 날부터 해서 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오늘은 배도 유난히 더 따뜻한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요? 비싼 값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바깥 양반 앞에서는 지금까지 했듯이 내 먼 친척 딸이라고 해주면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이나 됐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인데 그 젊은 여자가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게 3일이라니. 어이도 없고 머리끝까지 화도 차올랐지만 일단 전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들이닥쳐 다 엎어버리고 끝내버리기엔 벌인 일에 비해 너무 약한 벌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전 당장이라도 남편 놈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이미 이혼도 결심했겠다. 남편 꼴도 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남편이 시댁에 있어야 진정한 복수가 될 것 같아 그냥 두기로 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묘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다음날 전 꽤 일찍부터 시모의 집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저녁엔 시부도 집에 있을 것이고 일이 일어난다면 낮일 거란 생각에 일찍 서두른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반차라도 쓴 것인지 남편 놈이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숨죽여 시댁을 주시했고 뒤이어 시모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확신에 차 경찰에 대리모를 고용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경찰관분들은 정말 총알같이 출동을 해주셨고 저는 경찰관들을 대동하고선 시댁을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시댁집 열쇠를 챙겨온 덕에 벨 따윈 누를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현장 급습을 하게 된 것이었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와 경찰관을 본 남편과 여자는 크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빨리 들이닥치는 바람에 일을 치르기 전이었지만 그 정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두 알려주고 있었죠. 여자는 당황스러운지 방으로 숨어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거실로 나와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경찰분들의 눈치만 살피며 시모에게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저 생각이라고 없는 놈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낼 수 있겠어요? 시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빨리도 돌아왔고 오면서 변명거리라도 생각했는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대리모라니 말도 안 돼요. 저 애는 우리 아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애라고요. 에? 유부남 아닌가요? 여기 이분이 부인이라고 하던데요. 유부남 맞아요. 맞긴 한데 곧 이혼할 예정이라 별거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큰 오해를 하고 신고까지 한 모양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혼이라뇨? 전 이혼에 관해선 이야기 들은 적도 없는걸요. 다툰 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랑 다퉜고 집 나간 남편이 일주일째 집에는 오지도 않고 시댁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혼 이야기는 한 적도 없어요. 상반되는 주장에
경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대리모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일 좋은 상황이겠지만 찾아보니 불법적인 행위는 맞으나 그걸 증명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쯤에서 경찰관들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애초에 저의 계획은 이 모든 광경을 경찰분들이 함께 보고 들어 훗날 혹시 모르는 상황에 이와 같은 사유로 신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또 저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신고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의 계획대로 경찰관들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며 연락처를 주고 가셨고 시모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이 미친년아,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에 신고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이야말로 제정신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딴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정신세계가 다 궁금하네요. 비치지 않고서야 이딴 짓을 벌일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제 탓이에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엄한 사람 탓을 하세요? 네가 날 무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내 아들을 데리고 사는 주제에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집에 발길도 하지 마. 연락을 해? 네가 내 말만 잘 듣고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다. 이 모든 게 다 날 무시한 너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 말이야. 알겠니?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억지를 부리던 시모는 방에 숨어 떨고 있던 여자를 끌고 와 자신의 옆에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얘를 내 며느리로 맞을 예정이니 넌 그런 줄 알고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겁낼 줄 아세요? 그깟 이혼 그렇지 않아도 할 거라고요. 돈 두둑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꼭 할 거니까요. 위자료? 우리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니? 그런 돈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다. 내 말 못 들었니? 우리 아들 이 여자랑 결혼시키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너한테 줄 돈이 있겠니? 헛꿈 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알겠어? 아줌마, 법이 뭐 아줌마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될 줄 아세요? 헛꿈은 아줌마가 꾸고 계시네. 꿈 깨세요. 재혼은 무슨, 이혼이나 제대로 하고 아들 재혼시킬 생각을 해야지. 시모의 말이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여자도 어이가 없긴 없었는지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어요? 전 그저 일을 하러 온 것뿐이라고요. 여자의 반박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시모가 크게 당황하며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의 설득에도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였지만요. 그게 아가씨, 잘 생각해봐요. 우리 집 이 정도면 꽤 사는 편이고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아가씨도 이런 일이나 하는 것보단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며칠 되진 않았지만 내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우리 바깥 양반한테야 사실 먼 친척이 아니라 친구 딸이었다고 둘러대면 되는 거고. 어때요? 좋지 않아요? 좋기는요? 제가 비록 돈이 급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딴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시어머니라니 제가 미쳤어요? 그리고 유부남이라니 이혼남이라고 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자녀는 꼭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까지 찾게 됐다면서 그래놓고선 기막혀서 정말. 저 그만둘게요. 어차피 그 한약만 먹었다 뿐이지 일은 시작도 못했고 돈도 못 받았으니까 없던 걸로 치자고요. 그럼 전 가볼 테니 집안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시라고요. 아가씨,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봐요.
몇 번을 생각해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으니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간절하게도 매달리는 시모의 팔을 뿌리친 여자는 자신의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고 그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듯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조용한 동네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 궁금했던 동네 사람들이 시댁 앞으로 서성이기 시작했고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몇몇 분들이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뒤따라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현관 앞에 귀를 세우고 모든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어요. 동네에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며 시모 홀로 저 세상 우아한 척은 다 하고 다닌 것을 아는 저로서는 참 눈물나게 웃긴 상황이었지만 시모에겐 그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는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다들 뭘 보고 있어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시모의 호통에 다들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눈빛들이 초롱초롱한 걸 보아하니 중요한 내용은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상황 역시 전부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은지 저에게 또 온갖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제 동네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 말이다. 이 와중에도 제 탓인가요? 정말 이 정도는 병이에요. 나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요? 요새 정신병원 생각보다 좋다고요. 무엇이 어쩌고 저째? 너 내가 가만둘지 알아? 너 이렇게 독하고 되바라지지 못한 년이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다. 그렇게 되면 네가 얼굴이라도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지 알아? 네 인생 거기에서 끝이다 이거야. 아줌마,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다 제가 합의라도 안 해주면 어디 가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죠? 깜빵 가야 해요, 깜빵. 뭐 생활비 안 들고 좋긴 하겠네요. 머리채 정도는 잡혀줄 요량으로 한 말인데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선 목덜미만 잡고 곡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마음에 담아뒀던 말도 다 했겠다. 상황을 보니 제가 거기에서 더 할 일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미 제가 바랬던 것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전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더불어 이혼을 통보하고선 시댁에서 나왔어요. 혹시 알아? 나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녹음 중이야. 덕분에 이혼 과정이 좀 더 수월할 것 같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가지고 와.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혼자 오기 그러면 네 엄마랑 오든가 해. 전 집으로 돌아왔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감정 앞에 울다가 웃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잔혹했고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의 널뛰기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순간 시모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시모가 주도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계속 같이 살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이혼은 물론이고 조건도 다 맞춰줄 테니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요? 그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 영감한테 연락이 와서 이혼하는 이유에 관해서 물으면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오늘 있었던 일은 제발 비밀로 좀 해주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예요? 그럼 부탁하기 전에 저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입국 다물고 있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안 미안해? 나한테 할 말이 전혀 없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아버지한텐 제발 비밀로 해주라. 아버지 알면 진짜 큰일 나. 왜?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이라도 나나 봐. 구야, 당신도 잘 알잖아, 아버지 성격.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게 겁나는 인간이 그딴 짓을 해? 엄마가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넌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됐다 됐어. 내가 너 같은 마마보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아, 일단 알겠으니까
네 엄마 데리고 좀 가. 두 사람 계속 보고 있다간 정말 큰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정말이냐며 되묻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전 정말로 아버님에게 알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미 아버님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데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는 동네분이 이미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두 사람의 애원대로 제가 비밀로 한다 한들 이미 소용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분이 아버님이시니 두 사람의 앞날이야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퇴근을 하신 아버님은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모와 남편놈의 흐느끼는 소리가 참 들을만 하더군요. 아가야,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미안하단 말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두 사람에게 크게 한 소리 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거리까지 할 수가 있는지. 아휴, 너도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한테 알렸어야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내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아가가 혼자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다 무너져서 혼났어. 좋지도 않은 일 일찍 아셔봤자 이렇게 속상해하실 게 뻔하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 걱정에 그런 걸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난 이 인간들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렴.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늘 건강하거라, 아가.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더는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없었어요. 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넘겨드렸죠. 이혼 소송과 함께 시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고 전 승소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분의 증언과 출동 기록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전 성공적으로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네요. 그 지긋지긋하던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나고 전 시댁이 있는 쪽으론 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거래처 미팅이 하필 전 시댁 근처에서 잡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 주차하고 전 시댁 앞을 지나는데 저를 알아본 몇몇 주민분들이 저에게 전 시댁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큰 소리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저 집에 경찰 왔다 가고 난 뒤에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 왜? 아, 그래? 그 집 아들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지 아마? 그딴 짓을 했는데 집에서만 쫓겨났겠어? 회사도 잘렸다던데. 마침 마트 집 딸이 저 집 아들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지 뭐야. 바람이라고 하든 사랑이라고 하든 엄연한 범죄인데 회사에도 소문이 쫙 돌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라니까. 그거 참 꼴 좋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서두르려는데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를 따라오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다 치고 그 옆에 내는 왜 안 보여? 에? 몰랐어? 그 옆에 내도 집에서 쫓겨났잖아.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놨는데 안 쫓겨나고 배겨?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게 장가가면 내 아들 아니다 하고 살아야지. 요즘 시댁이 옛날 시댁이랑 같나? 하여튼 이혼당하고 쫓겨날 때도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 나이에 쥐꼬리만한 돈 받아서 쫓겨났으니 노년 참 고달프게 생겼어. 어머, 그래서 요즘 안 보였나 보네. 난 또 창피해서 밖에 안 나오는 건 줄 알았지.
그 옆에 내 얼굴에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집에 처박혀 있겠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혼 안 당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다녔을 거야. 그 꼴 안 봐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끼고 살던 아들이랑 나란히 쫓겨나서 다른 동네에서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알기론 전 시댁에 재산이 조금 있기도 했고 아버님이 일도 꾸준히 하셔서 두 사람 다 돈 걱정 한번 해보는 일 없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후가 꽤 볼만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모았던 전 시모의 비상금도 위자료로 저에게 다 준 것으로 알고 전 남편 역시 남은 돈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직장까지 잃었으니 절망스럽겠네요. 아, 아닌가요? 직장에서 결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라졌으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다 뭐든 다 챙겨주고 결정해주는 전 시모가 옆에 있으니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신 동네분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셨는지 더는 저를 뒤따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그 인간들의 통쾌한 결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엔 전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 끔찍한 마마보이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이렇게 보니 새삼 시간이 참 빠른 거 있죠? 그 사이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뿐 아니라 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에 대한 애정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남자예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쉽사리 들진 않네요. 이런 저의 마음을 남자친구도 아는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다려준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연애만 해도 좋다고 하니 일단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2번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해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전 다른 분들 사연을 들을 때 함께 욕도 하고 통쾌해하며 사연을 듣곤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작은 카페는 아니고 베이커리랑 함께해서 카페 규모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 외에도 엄마와 남동생이 함께 제 카페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 카페 개업할 때 주변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아니라고 말렸지만 저희 가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각자의 몫을 잘 해내고 있답니다. 그만큼 저도 가족들에게 정확히 수익 분배 잘해주고 있고요. 되돌아보니 오히려 가족이 함께였어서 제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돕지 않고 제 재산에 수저 얹으려는 가족도 분명 있었어요. 현재는 그 사람과 가족의 연을 끊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뻔뻔한 것 같네요. 그 사람은 바로 이혼해서 완전히 남이 된 제 전 남편이에요. 이혼 준비하면서 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다 가족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결혼 생활 내내 뻔뻔스럽기 그지없던 제 전 남편의 만행들을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매우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라며 결혼 생각은 딱히 없었어요. 무조건 가장의 말을 따라야 한다며 억압하는 아빠를 엄청 미워했었죠. 어른이 되어 그 미운 마음은 좀 사라졌어도 여전히 아빠랑 서먹하고 불편했어요. 아빠도 제 카페 일을 종종 돕고 싶다 하셨지만 제가 단번에 거절할 정도였죠. 그랬던 제가 왜 결혼을 하게 됐냐면요. TV에서 육아 예능도 많이 하고 화목한 다른 가정의 풍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빠 같은 가부장적인 사람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걸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다정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전 저희 아빠 같은 가부장적인 사람만 아니면 충분히 결혼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할 즈음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아빠랑 정반대의 성격인 남편을 알게 됐어요. 남편은 30대 중반 연상의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혜린 씨는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전 아이들한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울타리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돼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처럼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이 제 목표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는 말 아세요? 그 말 저는 믿거든요. 전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제 와이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어요. 제가 정말 원하던 가치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래요. 아이들에게 권위적인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엄하게 키우셔서 사이가 대면대면 하거든요. 제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해요. 대화할수록 남편이 저와는 정반대의 집안 환경에서 자랐구나 느꼈어요. 화목하고 친구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남편은 엄청 다정했고 말투나 행동에 애교가 뚝뚝 흘러넘쳤죠. 이 사람이면 충분히 내 트라우마를 치유받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기대감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시부모에게 딸같이 귀여움받고 자란 외동 아들이었어요. 시부모 역시 평범하고 퍽 다정한 분들이었죠. 특히 시부는 외동아들만 평생 바라보다가 제가 나타나니 엄청 좋아하며 딸 대하듯이 살뜰히 대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댁 예쁨 받으며 아들, 딸 여럿 낳고 오순도순 남편과 평범하게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희 아빠한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아빠 당신처럼 권위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거든요. 결혼 후 신혼 때는 부부관계에 아무런 탈 없이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물론 생활 습관이나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맞춰가는 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요. 맞춰가는 과정에도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정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2년차 접어들면서 갑자기 남편은 전에는 안 보였던 모습들을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처럼 굴었죠. 남편이 변화하기 시작한 그 발단은 바로 헬스장이었어요. 집 앞 가까운 헬스장에서 가끔 운동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계속 늦네? 저녁 준비하고 한참 기다렸잖아. 미안. 나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오느라 늦었어. 그럼 미리 좀 연락해주지. 근데 헬스장 코앞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말 안 했었나? 나 헬스장 옮겼어. 어디로? 집 앞에 바로 앞에 헬스장 있잖아. 거긴 너무 낡아서 운동이 제대로 안 돼. 헬스장도 시설이 좋아야 운동할 맛이 나더라. 땡땡동에 새로 생긴 헬스장인데 퇴근하고 들리기 딱 좋아. 땡땡동이면 당신 회사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뜬금없이 낯선 동네에서 운동을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갸우뚱했어요.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 계산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잔소리도 물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본인 유일한 취미 생활이니까 터치하지 말라며 특유의 애교스러운 말투로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았지만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헬스장을 옮긴 이후부터 남편은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늦을 때면 늦는다고 연락은 꼬박꼬박 해줬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았던 거죠. 나 오늘 늦어. 또?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좀 봐주라. 회사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아서 운동으로 풀어줘야 해.
그렇다고 내가 술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일주일 중 거의 5일을 아주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보다 더 늦게 왔고 저녁은 당연히 밖에서 해결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되면서도 저녁을 함께하는 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자 많이 서운도 했어요. 나름 불타올랐던 저의 신호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녁 따로 차릴 필요 없어서 얼마나 좋냐며 오히려 제게 핀잔을 줬죠. 나처럼 알아서 끼니 해결하는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당신 모르지? 삼시세끼 부인한테 얻어먹는 남자들 난 한심해 죽겠어. 당신은 나같이 배려심 깊은 남자 만난 거 복 받은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듣다 보면 제가 속 좁은 여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남편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이러더군요. 너는 왜 전업주부도 아닌데 그렇게 퍼지는 거야? 살도 결혼 전보다 훨씬 많이 찐 것 같아. 그런가? 요즘 몸이 좀 무거워진 것 같았는데 조금 쪘나 봐. 아무래도 우리 카페에 맛있는 게 많잖아. 조금 찐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그러지 말고 더 찌기 전에 체중 조절 좀 해. 남편에겐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웠어요. 냉담한 그의 말에 저는 그저 결혼하면 남자들 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체중 조절하라는 말은 여자로서 은근히 듣기 서운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제 건강을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라 착각했어요. 당신 진짜 그만 좀 먹고 살 좀 빼. 남편의 이 호통을 듣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어느 날 밥 먹는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버럭하더군요. 남편은 참다 입이 터진 사람처럼 그 말을 시작으로 제게 여러 말을 내뱉었어요. 살이 찔 대로 쪘는데 결혼했다고 관리 안 하는 모습이 정 떨어진다 했고 결혼 전에는 날씬하진 않았어도 보기 좋은 라인이었다 했던 것 같아요. 혼자 흥분해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는 남편을 지켜보자니 그동안 제게 살 빼라는 말들이 정말 진심이었구나 싶었죠. 또 제 건강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빼라는 거였음을 알아들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저희 카페 신제품 시식도 많이 하는 편이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단 걸 자주 먹긴 해요. 하지만 남편에게 타박을 들을 만큼 결코 살이 찌진 않았거든요. 남편의 말을 그동안 좋게 웃어넘겼더니 이날 제게 선을 넘은 거였죠. 저는 참지 않고 정상 체중인 나한테 뭘 자꾸 그렇게 살 얘기를 하냐고 바로 따졌어요. 저도 그 순간 욱해서 남편에게 할 말 다 했어요. 당신 밥 먹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그게 무슨 행동이야? 아니, 그럼 어떤 남자가 자기 마누라 몸무게 앞자리 6인 걸 좋아해? 내 말이 틀려? 여자 몸무게 6은 좀 진짜 아니지 않냐? 제가 따져들자 남편은 잠깐 주춤했지만 여전히 제게 잘못이 있다는 듯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굴하지 않고 제 키 165에 몸무게 60kg는 지극히 정상이라며 남편에게 마구 쏘아붙였어요. 그리곤 남편에게 본인 뱃살이나 잘 관리하라고 콧방귀를 꼈죠. 남편에게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서 도대체 뭘 사 먹고 돌아다니길래 운동하기 전보다 살집이 붙었냐며 은근히 골려줬고요.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아무 말 못하더군요. 남편이 운동을 하고는 있어도 당장 큰 변화는 없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아저씨들이 회사 다니며 금방 좋은 몸 만들기 어렵잖아요. 유치하지만 저는 남편이 제게 하는 그대로 똑같이 비아냥댔어요. 이봐요, 나도 배불뚝이 남편 싫네요. 난 운동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많이 먹게 되는 거지. 그 후로 남편의 입에선 체중 조절 이야기는 쏙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곧 다른 문제로 저를 골치 아프게 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돈 관리를 각자 했어요. 저희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각출했죠. 그렇게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그동안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와도
그건 남편의 돈이니까 별말 못했던 거예요. 만약 생활비에서 따로 계속 외식을 했다면 문제였겠죠. 그러다 저는 생활비 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개인 PT 수업 결제를 했다고요. 저는 그때까진 침착함을 유지한 채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상하다. 생활비 카드로 결제됐던데 당신 카드 잘못 냈나 봐. 아니, 당신이 배불뚝이 남편 싫다며.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개인 PT 받으려고 상담받았는데 200만 원이라잖아. 금액도 크고 부담스러워서 생활비 카드로 결제했지. 이건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니까 그래도 되는 거지. 남편의 어이없는 변명을 시작으로 저희는 크게 다퉜습니다. 몸무게 얘기로 다툰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부부싸움에 더 크게 불이 붙었어요. 상의도 없이 생활비 카드로 그 큰 돈을 결제했냐고 제가 따지자 남편이 거기 제 돈만 들어있냐며 자기 돈도 들어있다고 화를 냈죠. 말이 통하질 않아서 남편에게 당장 통장에 200만 원을 다시 채워 넣으라 했어요. 200만 원이 누구 개 이름이냐고 타박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제게 쪼잔하다며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죠. 자존심 상해. 넌 자기 관리도 잘 못하면서 나한테 돈 몇 푼으로 어떻게 쪼잔하게 일해? 저는 징징거리는 남편의 말을 끊고 당장 헬스장으로 가서 환불해 오던가 아님 남편 돈으로 생활비 통장에 200 채워 넣으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제 아이도 슬슬 계획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소비가 해프냐고 말했죠. 남편은 쪽팔려서 어떻게 환불을 하냐고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또 덧붙이더군요.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회사 잠시 관두고 보디빌더 대회에 나갈 거야. 뭐라고? 당신 카페 수입 꽤 되잖아. 그 정도면 나 잠깐 쉰다고 우리 안 망해. 맞지? 그리고 내가 서운하지만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돈 벌어서 항상 친정 식구만 챙길 거야? 이제 결혼했으면 남편이 가장 가까운 식구잖아. 날 챙겨야지. 안 그래? 내가 언제 당신한테 우리 엄마 아빠 챙기라 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뿐인 서방 뒷바라지 좀 해줘. 당신 돌았구나?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충격받았어요. 친정 식구들은 제 카페에서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보수를 받는 건데 제가 친정만 챙긴다는 남편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에게 와이프 카페에서 일하는 장모와 처남이 우습냐고 물었어요. 그리곤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는데 왜 놀고 먹으려 하냐고 일침을 날렸죠. 말빨로 저를 못 이기자 씩씩거리던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통화 소리를 엿들어 보니 시모랑 통화하는 듯 했어요. 그때까지는 시모를 믿었어요. 정신 나간 본인 아들 바로 잡아줄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모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게 쏘아붙였어요. 남편은 조금씩 변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모가 갑자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자 더 놀랍긴 했어요. 평소에 시모랑 사이가 엄청 좋지는 않아도 나쁜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남편 일로 미움을 사 크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 내 아들이 건강하면 결국 누구 좋은 일이겠어? 내 아들이기 전에 네 남편 아니냐? 그래, 바로 너 좋은 일이야 이거사. 어리석게 그걸 몰라? 어디 신랑을 이겨먹으려 해? 참나. 시모는 제게 소리를 빽 지르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핏대를 세우며 그깟 200만 원 내가 결제해주겠다며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저도 부부싸움에 함부로 끼어드는 시모에게 한마디 해드렸네요. 네, 어머님,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앞으로 남편 개인 PT 수업은 어머님이 계속 결제해 주시는 거죠? 자기는 좋겠다. 능력 있는 어머님 있어서. 어머님, 저 사람 휴직 내고 못 만들어서 대회 나가고 싶대요. 저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어머님은 무조건 아들 편이라 하셨으니까 서포트 해주시는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여보,
난 그럼 열심히 응원만 할게.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어머, 어머님. 다 듣고 저 혼내신 거 아니었어요? 어이, 엄마, 그게 말이야. 너 이놈의 자식, 이게 다 무슨 말이냐니까? 역시나 남편은 시모에게 자기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는 안 했는지 시모가 진실에 개거품 물더군요. 시모는 남편에게 무슨 개소리냐고 등짝 날리며 쥐잡듯이 잡았어요. 한참을 남편에게 이놈 저놈 하던 시모는 제가 준 냉수 한 잔에 겨우 진정했죠. 남편은 이 모든 게 자기가 버려놓은 상황이면서 제 뒤에 숨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쓴소리한 게 이제야 머쓱한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자들 전부 결혼해도 철 안 든다고요. 덩치 큰 아들 한 명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제게 고생을 하며 덕담 아닌 덕담까지 해줬고요. 그렇게 시모는 저희 부부싸움에서 발을 뺐어요. 시모가 돌아가고 저는 남편에게 지그시 물었어요. 이 사실이 시부 귀에도 들어가면 좋겠냐고요. 그제서야 자신만만하던 남편이 깨갱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200만 원 당장 채워 넣을게. 그 뒤로는 뭐 남편 돈으로 PT 받는 건 일절 터치 안 했어요. 다만 회사 휴직 안 하는 조건만 내걸었죠. 본인 돈과 시간을 쪼개서 대회 준비한다고 약속했기에 저는 눈 감아주기로 했죠. 알아보니까 피트니스 대회 준비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편이 이번 해에 운동을 배우고 몸을 만들어가며 이루고 싶은 게 뭔가가 있나 보다 했어요. 거기까진 양보해주려고 더 이상 캐묻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꽤 현명한 아내라고 착각도 했어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핵심을 모르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더 지났을까요? 보디빌더 대회 나가고 싶다던 남편은 이상하게 살이 뒤룩뒤룩 쪄갔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1:1 PT 수업을 받고 또 개인 운동까지 하고 와서 늦게 오기 일쑤였는데 말이죠. 저로서는 급속도로 살이 찐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나 헬스 트레이너에게 사기를 당한 걸까? 이제서야 걱정도 됐죠. 제가 왜 살이 더 찐 것 같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은 엄청 해맑게 말했어요. 구야, 운동하는 만큼 먹어서 그렇지. 근데 살만 찐 게 아니라 근육도 쪘어. 그래 보이진 않는데? 근데 트레이너 말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경력은 얼마나 됐어? 남자야, 여자야? 그걸 왜 자기가 궁금해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큰돈 결제했지. 왜 내가 궁금해하면 안 돼? 내 돈으로 결제한 건데 신경 쓰이게 터치하지 마. 그러니까 당신 돈이랑 시간 써가며 운동하는 건데 나도 걱정되는 거 당연하잖아. 혹여나 이번 시즌 못 나가서 다음 시즌에 나간다 하면 또 비용이랑 시간이 들 텐데 감당할 수 있어? 아, 잔소리. 당신 말이야. 돈 보태주고 잔소리해. 뭐? 무슨 그렇게... 왜? 그때 남편과 같이 생선조림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헛구역질을 해버렸죠. 돌이켜보면 그 헛구역질 덕분에 제가 모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 체한 건가? 왜 이렇게 맛이 비린 것 같지? 음식이 이상한 건가? 자기 입맛엔 괜찮아? 가슴을 꾹 누르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은 벼랑간 젓가락을 거칠게 내려놓고 정색했어요. 너 설마 임신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또한 임신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차 싶은데 식탁 맞은편에 예민하게 부릅뜬 눈을 한 남편을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앙칼진 목소리까지 누가 봐도 임신을 반기는 사람의 눈치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지금 반응이 그게 뭐냐고 대놓고 서운해했어요. 남편 놈은 그제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더군요. 남편은 아직은 애를 가지면 안 된다고
병원부터 가보라고 제게 얼버무렸어요. 남편의 행동이 보통 그런 상황에서 나올 평범한 반응이 아니니까 갑자기 엄청 불안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상하고 꺼림칙한 마음에 저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남편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그날 새벽에 몰래 통화하러 나가는 남편을 딱 발견했거든요. 남편은 통화하는 상대에게 저를 66 사이즈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자존심, 자존감, 신뢰, 모든 게 다 무너졌죠. 자기야, 미안해. 66 사이즈가 오늘따라 늦게 잠들어서. 아니, 그리고 저녁 먹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을 해대서 나 깜짝 놀랐잖아. 난 아직 자기랑 넓은 세상을 더 즐기고 싶은데 벌써 애아빠가 된다니 상상도 하기 싫어. 여보, 여기저기 저와 비슷한 사연 들어보면 녹음이나 촬영해서 증거부터 잡는다는데 저는 바보같이 심장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그만 그 순간 남편을 불러버렸네요. 저를 66 사이즈라 부르다 딱 걸린 남편 놈은 허겁지겁 통화를 끊고 오해라며 무릎 꿇고 빌더군요. 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저 여보라고 부르기만 했는데 제발 저린 남편의 행동을 보고 역시 바람이구나 확신했어요. 그날의 충격은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 컸어요. 제가 따지고 묻질 않았는데도 남편의 입에선 술술 바람핀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놈의 변명은 이러했어요. 집 앞 낡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불만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새로 생긴 땡땡 헬스장을 추천받았다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서 갔는데 마침 그 새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만난 여자랑 친해졌대요. 운동 친구로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그렇게 몇 번 만난 게 다라며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뻔한 남잡힌 남자들 대사였어요. 잠깐 만났어도 깊은 관계 아니라고 정리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깊은 관계 아닌 사람한테 자기라고 부르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헬스장에서 회원들끼리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 자기자기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제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잠시 멍 때리다가 변명하는 남편놈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덩치가 있는데도 그 순간은 제게 설명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생기더군요. 뭐라고? 야, 네가 인간이야? 어?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반협박으로 상간녀에게 전화 다시 걸라고 했어요. 당장 전화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요. 뭐 속으로는 전화를 하든 안 하든 이혼을 결심했지만요.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을 밀치고 전화 바꿔받으니 아주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빠, 갑자기 전화 왜 끊었어? 혹시 66 사이즈 일어난 거야? 설마 들킨 거 아니지? 야, 너 몇 살이야? 도대체 얼마나 머리가 모자라면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전화 너머 상간녀는 놀랐는지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핸드폰은 업무상의 이유로 통화 내용이 다 자동 녹음되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저는 그 짧은 찰나 그게 떠올라 제 톡으로 남편의 통화 파일 목록들을 제게 보냈어요. 바람이란 건 확실해졌고 제겐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남편은 우는 신용을 하며 쥐죽은 듯 바닥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죠. 정말 내가 잘못했어. 여보. 다시 전화를 미친 듯이 걸자 상간녀는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헬스 트레이너라서 회원님이랑 잠깐 연락 주고 받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제발 이상한 오해하지 마세요. 다 들통난 상황에도 바람을 부정하는 상간녀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간녀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의문들이 풀리긴 했죠.
헬스장에서 PT 한답시고 200만 원씩 결제한 건 남편이 상간녀에게 주는 용돈 같은 거였나 봐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자 더욱 남편이 괘씸했어요. 본인은 회사 관둘 테니 돈 많이 버는 제게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었던 건 바로 제 돈으로 상간녀랑 바람 피우며 용돈까지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니까요. 트레이너? 그래, 뭐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매일 늦게 들어왔구나. 그럼 그동안 운동한다고 나한테 거짓말해놓고선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저 어린 거랑 붙어 먹은 거네? 게다가 네가 감히 내 돈으로 상간녀랑 호의호식하려고 했던 거지? 남편 놈은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니 본인 핸드폰을 도로 가져가서 숨겼어요. 자기 치부가 이 정도로 다 들통날 줄은 몰랐었나 봐요.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는지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암만 지가 입을 다물어봤자 저는 이미 짧은 시간 안에 통화 파일 증거도 수집했고 상간녀 번호도 전부 다 외웠지만요. 저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며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윽고 남편의 머리카락을 쥐고선 절대 안 놓아줬어요. 그땐 그냥 제 본능에 충실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았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놀라던 말던 저는 그대로 남편 머리채 꽉 쥐고 택시를 급히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남편을 짐승 끌듯 끌고 가니 시부모님도 당연히 깜짝 놀랐고요. 시모는 이유를 듣지도 않고 또 무슨 일인데 자기 아들을 잡냐며 부인 잘못 만나서 제명에 못 살겠다고 시부에게 우는 소리 했어요. 그 상황에도 시부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왜 그러냐고 물었죠. 이 사람이랑, 아니, 이 짐승놈이랑 저 이혼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시부모의 물음에 저는 남편이 바람났다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모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머, 그러길래 임신 좀 서두르지 그랬냐? 애가 있음 남자가 어디 한눈 팔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에휴, 저 어른한테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여보, 가만 보고만 있을 거예요? 예, 얼른 그 손 안 놔? 너 우리 아들 머리털 다 뽑을 셈이냐고. 네, 저 오늘 이 자식 머리털 닭털 뽑듯 모조리 다 뽑아 놓으려고요. 시모는 제게 천박하다 아둔하다 그런 말들을 쏘아붙였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시모 덕에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서 남편 머리채 신나게 흔들었어요. 시부는 너무 놀랐는지 말을 잃고 그 광경을 잠자코 지켜봤어요. 시모는 제게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고 대신 시부에게 말려보라며 시부 몸을 흔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 역시 남편 편들겠지 싶었죠. 그런데 시부는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본 예절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셨죠. 시부는 남편에게 집안 먹칠을 해도 유분수라며 어디 이딴 짓을 벌이느냐 했어요. 그리곤 남편 놈에게 신혼집 해줬던 거 그대로 뱉으라 선언했죠. 남편은 제게 머리채 잡힌 상태로 그런 게 어딨냐고 침 튀기며 시부에게 대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시부라도 제 편을 들어줘서인지 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귓속말로 한심한 자식이라며 작게 욕짓거리를 내뱉고 저는 남편을 시댁 거실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시부에게만 작게 인사를 하고 시댁을 그만 나서려고 했어요. 시모는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끝까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본인 아들 편들더군요. 그래서 시모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면 아버님이 바람펴도 무조건 용서한다는 뜻이죠? 뭐? 너 정말 어디 재수 없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요. 왜 바람은 저놈이 폈는데 왜 계속 저한테 재수 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무 말 못하고 벙쪄있는 시모와 바닥에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남편놈을 비웃어줬답니다. 제가 시댁에서는 센 척 다 했지만 막상 저희 집 가는데 이상하게 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다름 아니라
남편과 결혼할 때 아빠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거든요. 내 집안에 이혼이란 없다. 절대. 그러니까 두 사람 잘 살아야 해. 만약 이혼을 언급하면 어릴 적 안 좋았던 아빠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어쩐 일이냐 물었고 저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 이혼한다는 말이 저절로 삼켜지더군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떨어야 하나 속으로 억울도 했어요. 맨몸으로 갑자기 찾아온 딸을 보고 부모님은 일단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힘없이 남편이랑 싸워서 왔다고 말했어요. 의외로 아빠는 알겠다며 쉬라고 별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일도 안 가고 저는 친정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남동생과 엄마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카페 일을 도맡아서 했죠. 저는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도 다녀오고 흥신소에도 의뢰를 했어요. 상간녀의 정보가 더 필요했거든요. 혹시나 잠자코 있다가 이혼할 때 제가 되려 남편에게 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게 제일 큰 숙제는 부모님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였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 놈이 겁도 없이 친정에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아마 저희 아빠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은 다짜고짜 무릎까지 꿇고 아주 영악한 악어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 보니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누가 보면 본인이 피해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저랑 이혼하려나 봅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 꼴을 보는데 속이 뒤틀리며 저는 또다시 헛구역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후다닥 제게 달려와 애틋하게 제 손 붙잡고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산부인과는 갔어? 임신이면 정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게 네가 할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넌 그냥 엿이나 먹어. 당연히 친정아빠는 제 언행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데 남편한테 그렇게 험하게 말하냐고 했죠. 아무리 둘이 싸웠어도 방금 한 말은 듣기 좀 그렇구나. 남편은 장인어른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저와 대립하자 갑자기 의기양양해 보였어요. 장인어른,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 거짓 눈빛에 속은 아빠는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이혼은 무슨 말이며 임신은 또 무슨 말이냐고 정리해서 사실만 말하라 했죠. 저희 아빠가 무섭기는 한지 남편은 한참 뜸들이다 말했어요. 저도 남편이 뭐라고 아빠에게 변명하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잠자코 있자 남편은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게 장인어른, 정말 오해하지 말고 제 말 들어주세요. 절대 바람이 아니라 그냥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소희가 멋대로 혼자 오해하고 저한테 당장 이혼하자고 해서요. 아니 요새 계속 헛구역질해서 분명 임신한 것 같은데 그 작은 의심으로 갑자기 이혼하자니까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아빠는 의외로 표정 변화 없이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네 생각은? 오해는 개뿔. 너 정말 뻔뻔하다. 이미 상간녀랑 통화했고 바람 맞아요. 저 이혼할 거예요. 임신은 아직 모르지만 임신했다 하더라도 애는 혼자 낳아서 키울 거예요.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아니면 설마 유부남 주변 여자는 전부 다 상간녀 취급하는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제정신이야? 의부증이냐고. 그리고 당신이 무슨 수로 혼자 애를 키워? 미친 건 네가 미쳤겠지. 제정신 아닌 건 너겠지. 야, 도대체 너 뭐가 억울해? 내가 이렇게 너 발뺌할 줄 알고 이미 다 증거 준비해놨어. 들려줘? 보여줘? 무슨 증거? 그럴 리가 없는데. 하하, 듣다 보니 정말 웃겨서 내가 좀 끼어들어도 되나?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딸이 애를 혼자 왜 못 키우겠나?
아직 젊고 누구보다 능력 있고 예쁜 내 딸인데. 그리고 혼자가 아닐세. 자네 없어도 우리랑 잘 키울 수 있어.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새 출발도 하겠지. 그러니 이제 그만 걸리적거리고 썩 꺼지게나. 장인어른, 분명 저희 결혼할 때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네? 제발 같은 남자끼리요. 아, 정말 작은 실수라고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럼 호구같이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놈을 네가 참고 살아라 할 줄 알았냐? 너 어디 겁대가리도 없이 바람 펴놓고 여길 찾아와? 아빠가 언성을 높이자 그 포스에 깜짝 놀라 도망치려는 남편 놈이었어요. 충격을 받던 엄마는 두리번거리다가 주방에서 쌀바가지를 가져와 남편의 왼쪽 뺨을 날렸어요. 어딜 도망가려 해? 이 천하의 썩을 놈. 그리고 아빠가 탁구를 즐겨 치는데 어느새 탁구채를 들고 남편의 나머지 오른쪽 뺨을 시원하게 날렸죠. 남편은 놀라서 개거품 물더니 이딴 못 베어먹은 집안에서 내가 안 살 거라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저와 친정을 만만하게 보고 제 발로 찾아왔으니 그 정도는 값을 치러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 이후 제가 뭐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상간녀가 알아서 움직였어요. 상간녀는 이제 바람인 걸 인정하고 겁도 없이 제게 전화를 했거든요. 세상에 예비 시댁의 인사가니 자신 있으면 구경 오라더군요. 아직 남편과 이혼도 안 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상간녀 면상 한번 제대로 보려고 시댁에 갔어요. 불러줬는데 제가 또 안 가면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웬 레깅스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운동할 때 입는 온몸에 딱 달라붙는 민망한 옷을 입고 몸매를 뽐내는 상간녀 보고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 건 헬스장에서나 가능한 차림이잖아요. 정말 꽝이네요. 뭐라고요? 얼마나 모자라면 유부남 만나는가 했는데 직접 보니 그쪽 수준 알만하다고요. 머리가 원래 그렇게 텅텅 비었나 봐요? 저 여자가 진짜? 이씨, 아버님, 저 오빠 정말 진실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간다는 저 여자 붙잡지 마시고 저랑 오빠 인정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도 부른 거였구나. 너 겨우 저 배불뚝이 유부남 놈이랑 붙어먹고 싶디? 그래, 너 다 가져. 내 남편 너한테 기꺼이 버려줄게. 그렇게 팽팽하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시부가 소리쳤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무슨 아버님이야? 더러운 입 다물어. 시부가 호통치면서 상간녀를 혼내자 20대로밖에 안 보이는 어린 상간녀는 깜짝 놀라서 울먹거리더군요.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 애기 예쁘게 봐주세요. 어차피 저 사람이랑은 끝이에요. 아들 새 장가는 들어야 하잖아요. 너, 내가 그동안 내게 도움 준 것들 모두 뱉어내. 오늘부로 넌 내 아들 아니다. 너 어디 감히 내 집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을 벌여? 시부가 잔뜩 뿔이 난 와중에 시모는 또 상간녀 편을 들더군요. 시모의 묘하게 인상 쓴 모습이 분명 상간녀를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요. 그러지 말고 여보, 기회라도 줍시다. 괜찮은 아가씨인지 찬찬히 지켜보자고요. 기회? 아, 당신도 아들 따라 덩달아 미치기라도 한 거야? 그럼 당신도 내 집에서 나가. 내 돈 다 내놓고 나가라고. 아빠, 진짜 엄마도 나도 집불도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아빠 아들이지 저 사람이 아빠 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새애기 내가 정말 딸같이 생각했지. 아이고 모자란 놈아, 왜 그런 사고를 쳤어? 상간녀는 머리 열심히 굴렸는지 상황 파악하고 절망하듯 절규했어요. 아이씨, 이 거지 같은 놈이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돈 무지 많다면서 아저씨. 이때까지 쥐뿔도 없으면서 아빠 뺑 믿고 나한테 추근덕거린 거야?
자기야. 자기는 무슨 징그럽게 꺼져. 상간녀는 그새 돌변해서 남편을 밀치고 도망쳤죠. 남편은 상간녀의 배신에 믿을 수 없다는 참담한 얼굴로 주저앉더군요. 자기가 한 게 정말 사랑이었는 줄 알았나 봐요. 시부는 제게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며 면목이 없다며 거듭 사과를 했어요. 따지고 보면 전부 남편의 잘못인데 시부의 사과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제서야 남편이 통곡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아버지, 제가 잠시 꽃뱀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갔어요.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요. 못난 놈, 이미 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여보, 말을 또 뭘 그렇게 해요? 예, 네가 내 아들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남자는 다해라서. 시부와 달리 시모는 여전히 본인 아들만 생각하더군요. 시부에겐 죄송했지만 진절머리 나는 시모와 남편놈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됐고요. 저 할 말 있는데. 시모의 말을 자르고 저는 아랫배를 조심스레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잔뜩 처량함을 품은 얼굴로 말했죠. 이혼하고 절대 볼 생각하지 마. 자격 없는 거 알지? 의미심장한 제 말을 모두가 알아차렸는지 한바탕 더 난리가 났어요. 전과 달리 시부는 눈이 뒤집어져서 혹시 며느리 임신했냐며 남편을 오늘 죽이겠다고 남편 멱살을 잡아 올렸죠. 시모도 이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어머 이제 어떡하냐는 말만 남발했어요. 이제 남편의 편은 아무도 없었죠. 남편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시부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사실 저는 진작 병원 가서 임신 아닌 거 알고 있었어요. 임신이 아니라 스트레스성 위염이라서 얼마나 안도했던지 몰라요. 하지만 반성을 안 하는 남편과 괘씸한 시모를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사람 운동한다고 헬스장에서 개인 PT 수업 결제했잖아요. 알고 보니 아까 그 여자가 헬스 트레이너라네요. 어머님 아들이 저 여자 용돈 주려고 매번 큰 돈 결제했었나 봐요. 전 또 같은 헬스장 다니는 회원이랑 바람난 줄 알았는데 헬스장 트레이너였지 뭐예요. 하긴 젊고 예쁜 애가 당신 어딜 보고 만나겠어. 그치? 매번 200만 원씩 턱턱 결제해주니까 당신 만나줬겠지. 근데 그게 당신 월급으로 가당키는 해? 아 맞다. 어머님이 그때 아들 대신 내줄 수 있다 하셨잖아요. 혹시 계속 내주셨던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째? 새끼 말이 사실이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 엄마한테는 분명 괜찮은 아가씨라며? 근데 이 자식이 엄마까지 홀랑 속여서 저딴 물건한테 몇백씩 갖다 바쳐? 야 이놈아, 임신한 조강지 쳐두고 별 이상한 애 만나서 도대체 얼마를 쓰고 다닌 거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여보, 이놈 가만두지 말아요. 이참에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해요. 시모는 제 말에 개거품 물면서 그 상간녀 다시 데려오라고 했죠. 그 모습에 시부는 기가 막힌 듯 혀를 끌끌 찼어요. 시모는 상간녀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겠다며 귀한 자기 외아들 인생 망쳤다고 분통을 터뜨렸죠. 저는 남편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외면하고 그 생난리통을 슬쩍 빠져나왔어요. 그 뒤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는 과정 중 물론 남편놈이 시모랑 또 찾아왔어요. 남편은 또 가증스럽게 울면서 빌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남편이 저보고 소송 취하하고 애 낳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잘 살아보자 하는데 가래침을 왕창 뱉어주고 싶더군요. 시모는 제 눈치를 보다 본인이 상간녀 헬스장 가서 상간녀 혼내준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모는 상간녀 찾아가서 여태 결제한 돈 다 내놓으라고 한바탕 했다네요. 상간녀 헬스장 잘리고 그 바닥에는 소문 날 대로 다 놔버려서
그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됐대요. 그 동네 맘카페나 인터넷에 이미 상간녀 신상과 이름까지 떠도는 마당에 어디 가서 이제 트레이너로는 밥벌이 못하겠더군요. 사실 시모에게 듣기 전에 인터넷에서 보고 제 이야기구나 짐작했어요. 땡땡 헬스장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동영상은 금방 지워졌지만 시모와 상간녀의 실랑이 내용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난 그냥 가볍게 논 것뿐이라고요. 내 아들 인생 네가 다 망쳤어 이거사. 이 몹쓸 여우 같은 게 얌전히 운동이나 할 것이지 어디 감히 남자를 꼬시고 다녀? 그것도 유부남을. 너 때문에 잘 살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 시모는 상간녀를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며 헬스장 바닥 청소 깔끔하게 했다네요. 제가 나서기도 전에 시모가 한 발 빨라서 저는 잠자코 상간녀 소송만 걸었답니다. 본인이 대신 복수해줬으니 남편 용서해주는 거냐고 웃는 시모에게 저는 웃으며 그동안 숨겼던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주머니? 너 지금 뭐라고?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어머님이라 할 순 없잖아요. 아, 맞다. 그리고 나 임신 아니래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네.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데. 임신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지? 너도 별로 안 기뻐했었잖아. 씩씩거리는 남편 뒤로 시모가 또 한 방 먹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원. 에라이 이놈아. 넌 정말 여자 보는 눈이 더럽게 없다. 누굴 닮아서 으이그 내 팔자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한 방 더 먹여드렸어요. 어머, 그러게요. 아들은 아빠 닮는다더니. 아버님도 여자 보는 눈 없어서 아줌마 같은 사람 만났잖아요. 뭐라? 전 시모랑 전 남편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그락불그락하며 펄펄 뛰는 꼴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벌레 같은 두 모자 쫓아냈어요. 상간녀와 남편놈한테 받은 위자료로 상처가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후련했죠. 당연히 시부에게는 임신이라 속여서 죄송했다고 따로 전화드렸어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부가 그건 남편이 지은 죄에 비해 죄도 아니라며 차라리 제 새 출발을 위해 다행이라고 했어요. 시부에게 들어보니 전 남편 그동안 상간녀한테 200만 원까지 줬으면서 운동은 하나도 못 배우고 놀러 다니며 돈만 왕창 뜯기고 있었다네요. 자기 월급으로 감당 안 되니까 결혼할 때 시부에게 받은 아파트에 대출만 잔뜩 받아놔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집에서 완전히 쫓겨났대요. 시모도 단단히 뿔난 시부에게 쫓겨날까봐 아들이고 뭐고 모르쇠 했다네요. 시부는 아파트 판돈 대출 제외하고 남은 돈에서 5천만 원을 제 몫으로 줬어요. 남편에게 따로 위자료 받았지만 그걸로 다 값을 못 치른다며 말이죠. 짧은 결혼 생활 제게 남은 건 없지만 시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은 기억에 남네요. 진짜 딸 같은 내게 상처 줘서 미안하구나. 제가 여러 번 거절했지만 시부는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제 계좌에 5천만 원 입금해 주셨어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 부모님에게 둘 다 버림받고 충격이 큰지 회사 휴직 내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님 본인 불륜 사실이 회사까지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당분간 숨어 지내는 것도 같고요. 하긴 인터넷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저는 그놈 자업자득이라 동정할 생각도 없고 걱정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제가 정상인 거 맞죠? 남의 불행에 이렇게 마음 편안해도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니 어쩌면 제가 절대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느라 제대로 사람 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 겉으로 다정하고 표현 잘하면 돼. 하곤 남편을 너무나 신뢰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의 본 모습을 더 알아보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도 많이 했어요. 사람 보는 눈 길러야겠다 반성도 했고요. 그래도 아빠 아는 변호사분이 있어서 순조롭게 이혼도 잘 마무리했어요.
이번 계기로 아빠랑 대화도 많이 하고 부녀 관계의 어색함이 조금 풀리기도 했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저의 앞으로를 위해서 작은 응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